삼성전자가 지금 가격대가 10만 전자죠. 제가 원래 1차적으로는 11만 원대 봤었는데 네. 다음 구간 14만 원. 네, 14만 원 구간까지는 아마 연말에서 연초 경에 좀 무난하게 오지 않을까 네. 싶고 이제 17만 전자부터는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일어나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어차피 10만 전자잖아요. 14만 전자까지 간다 했을 때도 충분히 좋은 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만 전자에서 접근 저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참 어려운데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이 진짜 탈출 신호탄인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 내년 상반기 주도주부터 이제 AI 유리기판 테마까지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JW 인베스트 대표 곽유정이고요. 아마 이제 TV 경제 방송 통해서 저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은 제가 그 머니 is life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와이프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제가 지금 성정길 채널에 두 번째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작가로도 돌아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은 주식 공부라는 초보 주린이들을 위한 입문서를 이렇게 또 제가 열심히 몇 년간 걸쳐서 써서 따끈따끈하게 지금 신간이 나왔거든요. 요 책도 지금 뭐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한국 증시 탈출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사실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썸네일에서 오는 약간 그 어그로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작가님이 이렇게 주제를 정해 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내용이랑 썸네일 이제 그 제목이랑 안 맞으면은 또 욕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시장이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방으로 좀 더 열어두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순매수세가 지난 이제 9월달, 10월달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10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 이제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11월달에는 좀 거세게 나왔었던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또 고점 신호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1월 달에 들어왔었던 시장의 노이즈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셧다운 장기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11월 13일 지금 기준으로 오늘 이제 셧다운이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하는 그런 이제 요소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후퇴했었다가 지금 경제 지표들이 이제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플레도 어느 정도 좀 완화하는 그런 이제 지표들만 확인이 된다면은 다시금 시장 랠리 장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 지난 그러니까 대선 기점으로 한번 시장 지수가 올랐었고 그리고 지금 또 반도체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면서 4,000포인트 선을 이제 반도체주들의 랠리로 사실 한번 뚫어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국내의 그런 정부 이슈들을 보면은 지금 상법 개정안 3차 개정 관련해서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중이고 거기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에 이제 35% 한다고 했다가 지금 문매를 맞고 다시 이제 25%로 인하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까지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연말 그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좀 키워나갈 수 있고 사실 우리 국내 증시는요 그 연말 산타랠리가 온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10월 달까지 좀 더 너무 빠르게 시장 지수를 끌어올린 요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왜 2달 정도 내리 시장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했어서 11월 달 지금 증시가 좀
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월 달 되면은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오기 때문에 연초 랠리를 저는 오히려 기대를 해본다면 11월, 12월 달 정도는 도움닫기 구간으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4,200선에서 계속 약간 끝까지 쭉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눌리면서 계속해서 내려왔잖아요. 네. 그게 약간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네. 11월 13일 옵션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딱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또 시작점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확실히 우리 예은 씨가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번 옵션 만기일이 조금 특이했었던 거는 보통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제 일주일 단위로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항상 뒷부분에 위치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 또 미국 옵션 만기일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이제 옵션 만기일 당일날 변동성보다 한 2, 3거래일 정도 텀으로 해서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을 좀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서서 좀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시장 지수 움직임 봤을 때 기술적인 분석들도 중요하잖아요. 네. 또 성전기 채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분석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화면 잠깐 보면은 코스피 시장 지수가 지금 11월 초 4,200포인트 기점으로 해서 한번 이제 눌림이 나왔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포인트 선을 사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번 감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십자 도지 캔들 나와주고 나서 지금 V자로 단기 지금 반등 추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도 외국인이랑 지금 기관계 쪽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메이저 수급을 보는 게 중요한데 연기금 쪽에서 이제 4,800억 정도 들어온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단기 눌림 반등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꺾이는 흐름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인 분석은 그렇게 좀 정의를 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내년 초가 그러면 엄청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내년 초 코스피 지수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 뭐 신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저도 이제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해요. 네. 그래도 뭐 5,000p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너무 얼불성설일 것 같고 네. 나름 이제 근거 있는 좀 추론상으로 이제 근거가 있는 흐름들을 보자면 증권사 쪽에서 일단은 추측을 했을 때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4,400에서 4,600포인트 정도까지는 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내년 그러니까 1월 중순경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시장 이제 흐름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주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000p를 뚫어줄 수 있었던 게 반도체 섹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섹터는 통상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성전기 채널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분기랑 4분기가 가장 좋은 계절성을 띠는 그런 실적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가 반도체주들이 1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물론 이제 선반영이 되거나 하면은 이게 연초 랠리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어차피 4,200포인트대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14만 전자에서 진짜 17만 전자로 컴점 점프 해버린다 했을 때는 진짜 4,600포인트까지 상반기가 아니라 연초 랠리가 나올 때 그때 찍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좀 그 추출 과정이랄까요? 네. 그래서 추론을 해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시장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3,000포인트 선 이제 올라갔을 때는 진짜 시장 4,000p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밀렸었죠. 그러니까 5,000p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커질 무렵에 시장은 꺾이거나, 내지는 만약에 5,000p를 갔다 했을 때 5,100에서 5,200포인트 선에서 꺾이게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시나리오를 잘 그리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이제 4,200포인트, 4,400포인트 괜찮아요. 근데 4,600포인트 선까지 많이 올라온다 했을 때는 정말 좀 주의를 하시면서 이제는 웬만한 뭐 대형 종목들도 익절을 좀 하면서 흐름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그 정도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깨인지 머리 구간까지 올라왔는지 긴가민가 한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이제 2021년도에 딱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조정을 줄 때 종목을 사야지 해서 조정을 줘요. 그러면 거기가 눌림목인가 하고서 들어갔는데 그게 하락 추세로 가는 하락 초입구였다. 이런 경우들도 내년에는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 볼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내년 이제 초 빵빠레 터트리고 나서 그 이후 변동성을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아 근데 외국인이 최근에 가장 매도를 많이 한 종목이 1, 2위가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조금 따라가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옥석 가리기가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뭐 매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다? 근데 그게 어차피 그 시장을 끌어올린 것도 반도체 주였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을 주는 것도 반도체 주가 조정을 주니까 또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외국인들이 그 지금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빠져나간 게 아니라 단기적인 차익 실현 관점에서 일단은 매도를 한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한 번 더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늘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적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나름인데, 보통 이제 실적 시즌 오면은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어요. 그럼 그 전에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날 당일날 한 번 더 이제 슈팅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로 소멸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실적 시즌만 보고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단기적인 차익 실현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가 최근까지 굉장히 높아졌다가 그 기대치가 조금 낮아진 상황에서 그래도 실적이 확인이 됐다. 그래도 여전히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도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뭐 또 단기적으로 시장의 이제 기대치보다 못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흔들림을 줄지언정 계속해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게 AI 슈퍼사이클이잖아요. 여전히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이제 내년에는 차세대 AI 가속기 칩인 루빈도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본다면은 실적 시즌 또 확인하고 나서 또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만한 유인거리,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사이클도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이것도 전문가 분들마다 이제 각각 시각들이 다른데요. 제가 다음 달에 또 성전기 채널에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는 이제 입문서를 지금 11월 달에 냈고 다음 달 제가 또 신간이 또 나올 예정이거든요. 거기 이제 산업지도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담아 놓을 건데, 거기 이제 AI 슈퍼사이클 관련된 내용들을 담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아직까지 AI 슈퍼사이클 초입인가? 긴가민가? 아직도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를 잘 이제 읽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AI 슈퍼사이클이 언제부터 왔었냐면 챗 GPT가 2022년도 말쯤부터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고, 2023년도부터는 엔비디아 실적이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시장에서 반도체 주들 중에서 이제 대장격으로 한미 반도체와 같이 함께 또 랠리를 이끌어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AI 그 슈퍼사이클에서 반도체 쪽은 올해는 이제 중반부로 들어선
초입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중반부에서 이제 후반부로 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연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고 파티를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반부로 가면은 말씀드렸다시피 AI 슈퍼사이클이 중반에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도체 쪽은 선반영이 또 되는 그런 이제 섹터이기도 하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 항상 어김없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 4분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내년에도 3, 4분기가 또 그렇게 평파를 터뜨릴 수 있을 만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은 계속 가질 텐데 실적은 분명히 좋을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가장 좋았었을 때 주가가 떨어졌던 거를 고려해 보면 항상 이런 부분들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조금 더 이제 여진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후반부로 가면은 오히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수는 좋지만 개인 투자자들 절반 이상이 손실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시간일수록 대체 뭘 담아야 될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조금 주의 깊게 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바라봐야 하는 이제 섹터들은요. 일단 반도체는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초까지는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보면 반도체 이제 기판 관련주들 최근에 좀 많이 떴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을 이제 공략하기보다는 아직 좀 덜 올라간 소재 장비단에 있는 그런 중소형주를 좀 옥석가리기 해서 보신다면은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 이 지점에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엄청 많죠. 네, 그 부분은 제가 2부에 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삼성전자가 모멘텀이 지난해와 이제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반전됐죠. 네. 코인 쪽만 하시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수조 원대 적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3E 12단 통과도 1년간 지금 미뤄지다가 이번에 통과를 해서 4분기부터 실적 반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물단지였던 이 HBM3도 퀄테스트 통과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니까 실적의 상당 부분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젠스낭 CEO랑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성 그 현대차 회장이 3자 이제 회동했잖아요. 깐부치킨에서 깐부 회동. 그래서 HBM4도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그 이야기는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이 HBM4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시기. 그리고 파운드리 쪽은 이미 지금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테슬라 대규모 수주도 지금 따내기 시작했고 고객사 또 애플도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일감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TSMC에 비해서 수율이 TSMC가 60% 정도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30%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율을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TSMC가 워낙 지금 수주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지금 공급은 쇼티지인데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TSMC는 가격을 올리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을 좀 인하해 주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가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지금 어때요? 파운드리 지금 잡고 있죠. HBM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성과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엑시노스 2600, 엑시노스 2500이 지난번에 통과가 잘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돈 많이 날렸거든요. 삼성전자에서. 근데 이번에 이 엑시노스 2600이 삼성전자 갤럭시 그 새로운 이제 시리즈 S26 시리즈인가 거기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 그러니까 AP 쪽에서도 지금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가격 반등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지금 다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올해는 시장 점유율 2, 3% 앞서갔지만 다시 SK 하이닉스를 앞서는 왕자의 탈환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SK 하이닉스보다 여전히 삼성전자를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 전망 어느 정도까지 내년 초에 예상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린 가격 구간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11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잠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대가 10만 전자죠. 네. 제가 원래 1차적으로는 11만 원대 봤었는데 네. 다음 구간 14만 원. 네, 14만 원 구간까지는 아마 연말에서 연초 경에 좀 무난하게 오지 않을까 네. 싶고 이제 17만 전자부터는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일어나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어차피 10만 전자잖아요. 14만 전자까지 간다 했을 때도 충분히 좋은 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만 전자에서 접근 저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17만 전자가 되면은 살짝 주의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4만 전자까지는 끌고 가셔도 괜찮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노이즈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쯤이면은 그러니까 그냥 쭉 가져가시기보다는 14만 전자에서 한번 이제 일부 매도하시고 17만 전자까지 가는 구간대 흐름 보면서 부분 익절 해나가시면서 대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14만 전자 이후에 들어가신다 하신다면은 정말 강심장의 마음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뇌동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성정기 채널에서 주식에 대해서 관심 있고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도 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영상 이번에 좀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14만 전자 올라오게 되면은 좋은 댓글 성지 순례 왔다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질문에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달리는 말이 올라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달리는 말이 이미 지금 목적지까지 다 다다른 말인지 오버페이스로 달린 말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말인지 그거를 옥석가리게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시장에 뭔가 이렇게 트렌드가 대형주 그리고 올라가는 주도주가 잘 가는 그런 장세예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상반기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조선, 방산, 원전 이쪽 섹터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원전주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전주는 제가 봤을 때 아직 그 허리에서 어깨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 쪽은요 이미 오버페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 쪽에 올라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라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지인이나 친구라면 사실 말리고 싶고요. 말리고 싶고 방산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방산주들도 이게 막 전쟁 이런 노이즈들이 많이 나왔을 때 괜찮은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미중 지금 지금 합의를 좀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지금 또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내지는 여전히 그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전쟁을 계속 주목해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당장 앞에 닥친 무역 전쟁 관련해서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방산주를 공략을 한다? 약간은 조금 의문점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방위비는 계속 이제 늘리는 기조로 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선 방산 쪽은 저는 기피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연초까지는 관련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아직 안 올라간 섹터라고 한다면 저는 2차 전지 쪽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2차 전지 관련된 뭐 영상, 뭐 주제를 또 심도 있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열심히 또 썰을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2차 전지 섹터 쪽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는 투자 관점으로 내년 내내 가져간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주랑 같이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2차 전지주는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 2차 전지주를 다시 한번 봐도 될까요? 저는 오히려 주식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이제 다시 가는 거야?
하고서 관심 굉장히 많이 갖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은 씨가 2차 전지가요? 라고서 물어보셨을 때 오히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언제 이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았었냐면 2023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고 또 포스코 그룹주들도 많이 날아갔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시장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조정이 한 2년 정도 가까이 나왔었죠. 그래서 전기차 캐즘 때문에 지금 캐즘이 언제 어느 시기에 이제 물러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또 못 올라갔었던 이유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IRA 법안 뭐 폐지한다, 보조금 정책,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전기차 캐즘이 또 어떻게 보면 뒤로 계속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차 캐즘이 이제 끝나는 시기를 2026년도로 본 견해들이 많았었는데 이 IRA 법안 폐지랑 그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그게 이제 한 뒤로 좀 더 물러가면은 2027년도인 거죠. 근데 어차피 주식 시장은 선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대차에서 판매가 잘 되는 차량들을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왜 잘 안 됐었냐면 전기차가 비쌉니다. 예, 한 대 이제 구매를 하려면은 뭐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야지 대략 한 4천만 원대를 맞춰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연기관차 우리 예은 씨 차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차량 살 때 구매할 때 아직 뭐 초년생이니까 그렇게 막 비싼 외제차나 뭐 4천만 원 이상의 차량 구매하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국산 차량도 보면은 SUV 같은 차량들 여전히 그 2천만 원 요즘에는 중후반대 정말 저렴하게 산다면 후반대에서 한 3천만 원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SUV만 하더라도.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격 다운을 시켜서 살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경차도 워낙 또 예쁘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대로 차량을 사실 구입하려고 맘먹으면 살 수가 있어요. 또 중고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차를 신차를 사려고 하면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기에 또 중국에 있는 전기차를 사느냐 이게 우리나라 또 국민들의 약간 그 뭐랄까 맞지가 않아 정서가 맞지가 않고 그러면서도 사실 이런 전기차 차량이 또 가장 많이 판매가 또 잘 되는 곳은 북미랑 이제 유럽 쪽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그 전기차도 계속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초기에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다 샀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초기 수요가 다 이미 한번 소화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보급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보급형에 맞추려면은 배터리 단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이엔드 배터리 있죠. 3원계 배터리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근데 이 3원계 배터리를 넣으면 안정성은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담보가 되겠지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 배터리셀 기업들이 가격 단가를 낮추려고 LFP용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좀 뒤늦게 개발에 좀 뛰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LFP 배터리 쪽은 이미 누가 잘 만들고 있냐면 중국 쪽이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보급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전기차 차량이 요즘엔 유럽 시장까지 계속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향후 전기차 캐즘이 지나갔을 때 전기차 보급을 이제 어떤 완성차 기업이 빠르게 치고 나갔냐 거기서 사실 저는 승부가 갈리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이 LFP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해서 국내 소재 기업들도 지금 계속 개발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이 지나가는 2027년도에서 2028년도 이제 공장 증설해서 양산을 시작한다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캐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미 증설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향후 매출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빠르게 반영된다 했을 때 2026년도 하반기에서 2027년도부터는 매출이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초기에 선점한 데 있어서 이미 낙폭이 커진 상황이니까 들어갈 만 하잖아요. 어차피 투자를 한다라고 치었을 때 2년, 3년까지 이제 본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수익이 2배, 3배까지도 점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2차 전지 쪽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냐. 투자자들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곳들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시장의 키워드가 AI입니다. 그러니까 AI만 붙어 있잖아요. 그럼 다 올라가요. 근데 2차 전지 쪽에도 지금 이 AI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AI가 붙기 시작했냐.
AI 시대 데이터 센터가 전력 잡아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력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노후화된 그런 이제 전력 인프라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서 작년부터 이제 전력 관련 종목들이 엄청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원전도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원전은 그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이게 또 유럽 쪽에서 원전도 지금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원 중 하나로도 일단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탈탈 원전화되고 있는 기조예요. 그래서 계속 원전도 늘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유럽에서 올해 그 대규모 정전 사태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태양광 에너지 필요해요. 풍력 에너지 필요해요. 그럼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 이런 변동에 있어서 그럼 전력 생산한 것도 어떻게 어디다 저장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ESS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최근에 미국에서 북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여행을 최근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서 이제 가다 보니까 중국 쪽에 넘어오니까 반짝반짝반짝하게 네모하게 그 밭두렁 같은데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다 태양광 패널이에요. 미국이랑 중국의 장점이 뭐냐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냥 아무 버려진 그런 이제 노지나 이런데 태양광 패널만 갖다 놓으면 전력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가장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많이 각광받는 분야가 태양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태양광을 이제 해서 전력을 만들었을 때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ESS 수요가 북미 쪽에서 계속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테슬라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물론 전기차도 만들고 뭐 로봇도 하고 있고 또 우주 사업도 하고 있지만 ESS 쪽에서 최근에 매출이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 SDI 이런 곳들도 지금 테슬라 쪽이랑 계속해서 이제 협업 관계도 맺고 있고 이번에 ESS 관련해서 대규모 또 그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들도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보조금 정책 그래도 세액공제 받고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SDI는 사실 올해도 적자긴 합니다. 근데 어디서 이제 매출 방어를 해줬냐? LG엔솔이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는 곳들도 있고 지금 여전히 이제 착공 중에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이제 공장들에서 ESS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거기서 방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이 흑자를 또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ESS에 들어가는 또 이제 배터리를 만드니까 거기 안에 배터리 안에 또 들어가는 또 소재도 중요하잖아요. 그 소재를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에코프로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양극재 만드는 곳인데 거기 이제 실적 보면은 작년까지 적자였거든요. 올해부터 흑자. 신고가 기록했잖아요.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이제 뭐 이제 코스피로 다시 이전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제 셀 기업들이 수주를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지금 시점에서 저는 계속해서 모아가도 괜찮은 시기라고 본 거고요. 그럼 이 지점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공략을 할 거냐 아니면 LNF를 공략을 할 거냐 사실 이것은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저는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LFP 배터리 있잖아요. 지금 LG엔솔이랑 SK온이 주목하고 있는 ESS용 배터리 중에서 LFP ESS용 배터리를 잘 만드는 곳이 이 두 기업이에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원 개 조금 가격 비싸긴 하거든요. 그런 이제 ESS용 배터리를 삼성 SDI 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 쪽에서 중앙계약 시장 그 입찰을 했었는데 삼성 SDI가 한 70% 정도 수주를 따냈어요. 거기 1조 정도 이제 규모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입찰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이게 그 ESS 쪽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레코드가 필요해서 다른 이제 그 LFP 배터리를 만드는 ESS용 배터리를 만드는 곳들에 비해서 조금 가격 경쟁력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당연히 하이엔드를 쓰는 게 더 나으니까 정부 쪽에서는 그래서 삼성 SDI를 채택을 해줬고 그 레코드를 발판으로 해서 삼성 SDI가 이제 해외 쪽까지도 이제 진출을 노려볼 수 있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LFP ESS용 배터리 쪽으로는 LG 엔솔이 잘 나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LFP 시장이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좀 화두가 될 만한 그런 배터리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근데 이 ESS용 LFP 배터리 양극재 상용화를 앞둔 곳이 LNF예요. 가장 먼저 빠르게. 그래서 매출 반영에 있어서는 에코프로가 올해부터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긴 했지만, 내년에 이런 이제 그 캐파인 거죠. 그 캐펙스 측면에서 봤을 때, 설비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상용화가 됐다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LNF. 예, LNF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에코프로 BM도 괜찮아요. 그래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 먼저 그런 이제 설비 투자를 해서 그걸 상용화를 빠르게 시키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LNF가 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LNF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상단이 지금 꽤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가장 좀 먼저 보시고, 배터리 셀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그 전력 관련주들도 보면 효성중공업이나 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미국 수주로 인해서 매출이 더 파이가 많거든요. 근데 LS 일렉트릭은 국내 향에 좀 쏠려 있어요. 그래서 만년 지금 3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진출로 그런 이제 관련 그 수주를 많이 따내는 곳들, 그런 곳들이 사실 주가상 봤을 때 나중에 향후 퍼포먼스가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미국 향으로 봤을 때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SK온은 아직 국내에 상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근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온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반영을 기대해 볼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삼성 SDI냐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요 싸움인데,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때 잘 나갈 때는요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알죠. 네, 근데 지금도 아마 시가총액 3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LG 엔솔에 물려 있으신 분도 지금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미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 한번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48만 원대거든요. 근데 물려 있다고 해봐야 뭐 60만 원 부근에서 물려 계실 텐데, 진짜 빠르게 올라오면은 연초에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이제 60만 원 선 올라올 거고, 거기서 이제 돌파로 가느냐, 요게 이제 전기차 이제 캐즘이랑 이제 아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어서, 물려 계신 분들은 저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단가를 조금 더 낮추는 방법도 고려하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물타기를 조금 해가지고. 네. 그럼 내년 중반기까지 좀 길게 보는 전략으로 가면 좋을까요?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가지고 가는 쪽으로. 왜냐면 내후년을 사실 보고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 반영이 된다고 치면은 저는 사실 지금 너무 일찍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했잖아요. AI가 묻어서. 그래서 원래는 반도체 종목들이 빵빠레를 한번 터트리고 나서 그럼 그 주도주 랠리를 누가 바톤을 받을 것인가 했을 때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가 지금부터 우리 잊지 마 하고서 계속 고개를 빼꼼빼꼼 내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빠르게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우리 또 예은 씨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영상 찍기 전에 코스닥 시장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고 싶었다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을 볼 때는요, 우리가 주도 섹터를 뭘 볼 것인가, 요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코스닥 시장의 그 랠리 그간 한 10년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을 때 어떤 주도주들이 올라갔냐, 이런 부분들 보면은 2017년도에서 18년도 요때 제약바이오 랠리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죠. 이때 백신주랑 이제 치료제 관련주 올라갔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023년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코스닥 시장이 제약바이오 랠리가 나와서 올라간 게 아니라 2차 전지주들 랠리 나올 때 올라갔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의 주도 섹터의 변화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또 올라오는 걸 보니까 물론 전반적인 개별주들 이제 순환매가 나왔었던 것도 있고, 반도체들 주들 중에서도 중소형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제약바이오 지수가 2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거의 한 8%에서 10% 가까이 지금 또 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지수 랠리와 연관성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섹터고 2023년도를 고려해 보면은 2차 전지 쪽도 움직임이 나와야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전세.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사실 움직임이 아직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1000포인트 선을 못 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1000포인트 선을 제약바이오 지수단에서 돌파를 시켜줄 것인가, 아니면 2차 전지 주들의 상승으로 그걸 이제 돌파를 시켜줄 것인가, 그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연말이니까 유통주 관련해서도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었거든요. 백화점 3사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네. 대표님은 근데 유통주 제가 말씀하시자마자 네. 약간 하셨잖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지금 시기에 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에브리싱 랠리예요. 그쵸. 왜냐면은 뭐 지금 뭐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네. 그리고 금융사, 지주사, 증권주 다 올라가죠. 그쵸. 상반기엔 또 화장품 쪽도 랠리가 한번 나온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가는 섹터를 찾는 게 더 어렵다라고 네. 말씀드릴 정도로 모든 섹터들이 다 랠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은 씨가 말씀을 주셔가지고 현대백화점이랑 제가 신세계 주가를 보니까 아니 11월 달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네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아니라서.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는 현대백화점을 공략을 할 것인가, 신세계를 공략을 할 네.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통주에 대해서는 약간 중립적인, 진짜요? 중립적인 왜요? 사람입니다. 왜냐면 지금 갈 만한 주도주가 될 만한 네. 그런 섹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도체도 있고 이미 실적에 대해서 가시성을 띠는 곳들이 많은데 굳이 유통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신세계 네. 보면은 작년보다 매출액 떨어졌어요.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떨어졌죠. 지금 컨센서스 같이 보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매출액 늘었고요, 영업이익 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혹시 더현대 가보셨어요? 더현대요? 가봤죠. 더현대 어떤 느낌이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백화점에 간다 했을 네.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브랜드 상품들 내지는 에루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사실 백화점의 효자 그런 이제 매출을 내는 그런 네. 상품군들이 다 명품이에요. 근데 더현대가 에루샤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루샤가 없는데 대신에 이제는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 복합 플레이스 공간으로 그 안에서 뭐 팝업도 할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편성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데, 사실 여의도에서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의도라는 공간에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을까? 약간 의문점이 있잖아요. 왜냐면 종로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의도 하면은 그 금융의 메카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월화수목금 하면 직장인들만 이제 거기에 있고 나머지는 주말에 다 빠져나가서 한산한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더현대가 딱 유치되고 나서 IFC몰 때도 이 정도까지 막 흥행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더현대 와서 이제 구경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 관련주를 이제 공략을 한다 했을 때 이런 뭔가 문화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종목을 선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연말이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차츰 또 회복세가 나오고 있어요. 내년이면 뭐 2%까지 성장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좀 회복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래서 지금 유통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전히 중립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성장길 보시는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신세계를 공략할지 현대백화점을 공략할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본인들 마음속에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될지는 좀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들고 게임주들을 이제 보자면 네. 게임주들을 이제 또 겨울방학 수혜주 이제 말씀 그쵸. 많이 주셨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책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네. 실제로 왜 겨울방학 수혜주냐면은 보통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이 길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게임을 그때 많이 하잖아요. 겨울방학. 그래서 겨울방학 수혜주다 했는데 생각해 보면 요즘에 저출산이란 말이에요. 네, 저출산이 네. 그래서 겨울방학 수혜주가 의미가 있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아무튼 겨울방학이 길다 보니까 보통 신작들이 언제 많이 네. 몰려있냐면 그 이제 11월, 12월 이때 많이 몰려있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검은 사막 펄어비스의 그 맞아요. 검은 사막의 후속작 붉은 사막이 올 하반기 연말 대형 신작으로 가장 기대감을 많이 키웠었어요. 근데 지금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겠다고 이게 또 연장이 돼서 내년 3월 달에 출시를 하겠다고 이제 확정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겨울에는 약간 좀 공백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3월 달에 이게 출시가 된다 했을 때 선반영 측면에서 본다면은 보통 한 2, 3개월 전까지는 그런 관련 기대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펄어비스 일단은 주목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욕을 진짜 게임주 공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NC소프트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신작도 계속 출시하고 있고 실적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기대감이 낮춰진 상태에서 실적이 다시 좋아지면은 거기서 또 다시 희망을 또 갖게 되잖아요. 이게 심리랑 되게 많이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이미 낙폭은 끝난 상황에서 조금씩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NC소프트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대형 게임주 중에서 크래프톤 이런 이제 종목들 볼 수가 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인조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저도 궁금해서 해봤거든요. 인생 뭐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해서 심즈 해보셨어요? 해왔죠. 심즈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이게 그 뭐죠? 그 일찍 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처음에 체험판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에러가 많아가지고 에러 몇 번 이제 당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끊었습니다. 예, 끊었는데 인조에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이 한 6개월 정도 낙폭이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크래프톤 하면은 배틀그라운드로 그쵸. 워낙 그 유명한 치킨.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봐도 지금 크래프톤이 실적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신작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인조이 출시하고 나서 신작 출시했잖아요. 하고 나서 이게 재료 소멸로 간 거예요. 그럼 다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나가야지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은 아직까지 추세는 돌아가지 않아서 게임주들 했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좀 조정 많이 주고 있거든요. 겨울 말씀하신 대로 겨울방학 수혜주다 하면은 11월 달부터 자리를 잡고서 올라와야 되는데 말씀드린 펄어비스나 NC소프트 말고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좀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펄어비스 쪽으로만 일단은 게임주 그냥 원픽, 탑픽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 워낙 잘 가는 섹터들이 워낙 잘 가니까 그러면은 원전하고 금융, 반도체, 지주, 2차 전지 위주로 보는 거를 조금 추천하실까요? 지금 다 섞여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반도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반도체는 연초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2차 전지는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지금 시점에서도 비중을 실으면서 갈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이제 들고 가실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정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이나 지주사,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상단 룸이 조금 더 열려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올라가는 말에 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고배당을 노리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금융주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시세 차익 측면에서 그걸 끝까지 몇 년 동안 가져가느냐? 증시 떨어지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그냥 배당만 받으면서 말 그대로 높은 구간에 물려가지고 고배당만 받으면서 계속 또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노리는 거는 배당도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노리고 네. 싶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배당주를 받으려고 이제 투자를 했다가 내 실제 원금은 나중에 이제 주가가 이제 몇 년 지나면서 빠지는 그런 현상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반도체랑 2차 전지. 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뭐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약바이오를 볼 때는 차라리 그럼 공략할 거면은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나 오늘 뭐 ABL 바이오 같은 네.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런 종목 공략하면 어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요즘 대형주 장세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금리나 수익 네. 기대감 들어오고 있고 오늘 이제 올라간 ABL 바이오가 ADC 쪽으로 해서 기술 이전 관련 이슈 나왔거든요. 그럼 ADC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대형주들 어디가 있을까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거든요.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생물보안법 수익 기대감 지금 연말 내내 또 들어오고 있는데 인적 분해를 한다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수급이 어디로 가냐? 셀트리온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지금 2년 물렸는데 셀트리온 하지 마. 맞아요. 하셔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기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셀트리온 지금 이거래일 정도 움직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셀트리온이 지금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호실적 지금 실적이 이제 1조 클럽 진입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매출이 계속 잘 발생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지금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가 임박한 상황. 그리고 지금 ADC 항체약물 접합체 쪽으로도 후속 파이프 라인이 지금 굉장히 빵빵해요. 원래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역량을 갖춘 회사지만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ADC 신약도 임상 1상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ADC 쪽 모멘텀도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의약품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셀트리온이 그 일라이릴리 쪽에 생산 시설을 인수를 이번에 한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7천억 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투자한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면 셀트리온이 이게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기존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합병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다 지금 거쳐지고 계속 좋은 소식들은 들어오는데 횡보잖아요. 저는 이럴 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계속 강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어려운 게 이게 매수는 조금 쉬운데 매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매도는 그럼 어떤 타이밍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잘 하셔야 네. 되는데 제가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 잘 뭔지 모르시고 또 근데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네. 코인을 안 하다 보니까 저는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그렇죠.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거진 이제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 성장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내가 기술적 분석을 잘 못한다. 나 아예 생초 보고 코인 말고 주식 쪽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나온 신간 따끈따끈한 11월 달에 나온 신간 초보 주린이들을 위한 입문서 보시면은 기술적인 분석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황 좋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매수는 이제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매도를 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초보일수록 매수도 저는 분할 매수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매도 역시도 분할 매도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데드크로스라든지 의미가 있는 그런 캔들이 뜬다든지 내지는 매도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내지는 최대 주주라든지 거기 기업에 투자하고 있었던 큰 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공시나 이슈들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셔서 매도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예시만 좀 말씀드릴게요. APR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 APR이라는 기업을 제 방송을 또 들으시는 저희 또 고객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APR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제가 APR 이제 매도를 할 때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데드크로스 주의하시라고 데드크로스 뜨기 전까지는 보유하셔도 괜찮다 했었거든요. 그게 지난 10월 달까지 계속 일단은 흐름 보면서 보유하면서 분할로 이제 익절하면서 가보자.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딱 지금 11월 초쯤에 28만 원 구간대 찍어주고 나서 데드크로스가 나왔거든요. 네.
데드크로스 나와주고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나와줬죠. 네.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청자들께는 이미 여기서 분할로 익절로 하고 있었고 마무리를 이제 어디서 짓느냐라고 했을 때 23만 원 구간대 이탈하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마셔라 했는데 APR을 그대로 밀려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업황은 좋다는 얘기 많이 나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종목 상담 방송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시청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APR 저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갔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60일 전 구간 때 여기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 좋다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술적인 구간들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제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지 못하면은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에 매수로 착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셨다가 또 크게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이제 타이밍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꼭 공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AI 반도체의 진짜 경쟁력은 칩 아래 기판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AMD의 유리 기판 도입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유리 기판이 정확하게 뭔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앵커는 그럼 유리 기판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거죠? 플라스틱 기판하고 유리 기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유리 기판이 조금 열에 강하고 네. 조금 더 단단하고 그런가요? 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는 소재가 뭐죠? 실리콘.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플라스틱이다라고서 표현을 하는데 실리콘 소재가 열에 약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막 휘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무래도 지금 AI 시대에 AI 칩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 AI 칩이 연산을 하면서 이게 열이 발생이 엄청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휘어짐에 실리콘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구성이 떨어진다. 그럼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과제를 우리가 대학 시절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열심히 과제를 하는데 컴퓨터가 열받아서 꺼져버려요. 그럼 다 날아가 버려요. 컨트롤 S 안 누르면 저장을 하지 않으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 백업도 이제 알아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해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비용 손실이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I 시대로 갈수록 계속해서 최첨단 공정, 미세화 그리고 또 열에 강한 그런 기술들이 곽광을 받고 있는데 유리 기판이 이제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이제 소재들은 아무래도 열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로를 그릴 때 미세하게 더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휘어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에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 기판이 처음부터 그러면 유리 기판을 만들어 썼으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기술력이라는 게 기존에는 유리 기판이 있긴 있었지만 이게 상용화를 하기까지 그만큼의 기술력을 받쳐주지 못했고 가격이 엄청 비쌌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기술력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꿈의 기판, 차세대 기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점점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있는 거죠. 원래는 2027년도에서 2028년도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SKC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국내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국에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앱솔릭스라는 곳인데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장비 회사랑 같이 이제 손을 잡고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SKC가 아마 지분을 한 70% 정도 이상 가지고 있나 그래요. 그래서 그 앱솔릭스라는 곳에서 지금 유리기판 상용화가 가장 먼저 이제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앱솔릭스가 이제 상용화를 하게 되면은 내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내년 중반부에서 하반기쯤 그쯤에 이제 상용화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KC가 그 AMD 쪽에서 지금 유리기판 도입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AMD 쪽에 유리기판 샘플을 보냈어요. 보냈고 이번에 이제 SKC가 3분기 그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 AMD 쪽에 그 샘플 보냈었던 거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이게 신문 기사마다 다르거든요. AMD를 이제 고객사를 완전히 확보했다라는 것도 있고 아직 뭐 공식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계속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빠른 곳이 이제 앱솔릭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가 2027년도 지금 기대가 되는 곳이 삼성전기. 네. 그리고 2027년도 말에서 2028년도 상용화를 또 기다리고 있는 곳이 LG이노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되겠죠. SKC를 공략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삼성전기를 공략을 해야 되나. 어떤 기업을 공략을 하고 싶으세요? SKC가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든지 초기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HBM 시장에서 가장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만큼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선점 효과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SKC가 일단은 가장 먼저 좀 기대가 되긴 해요. 그런데 삼성전기는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기에서는 유리 기판을 만들고요. 이 유리 기판이랑 그 반도체 칩이죠. 칩을 연결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 연결해주는 게 이제 유리 기판 인터포저거든요. 네. 그 인터포저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성전기 쪽에서 유리 기판 인터포저랑 유리 기판을 같이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 지난번에 삼성전자 쪽에서 유리 기판 인터포저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사업을 이제 분리해서 할 것이냐. 아무튼 간에 삼성전기도 지금 유리기판 만든다고 하고 삼성전자에서도 인터포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대규모 수주들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에서 경쟁력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만약에 유리기판을 도입을 해요. 유리기판을 도입하고 유리기판 인터포저 지금 기술력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파운드리 고객사 쪽에 우리가 이거 수율을 더 높여주고 더 효율성 있게 만들어줄게. 유리기판 한번 사용해볼래? 우리가 만든?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초기 선정 구조에서는 SKC가 나을 수 있는데 이 유리기판을 도입하고 실제 빅테크 기업들에게 그 권유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애플 그 수주 따냈잖아요. 파운드리 그렇죠. 쪽에서.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들 보면은 테슬라나 애플이 유리기판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미리 언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 그렇죠.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향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 유리기판 종목들을 네. 보면은 일단 장비단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네. 움직임이 나왔어요. 장비. 어떤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냐? 코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캠트로닉스랑 퓨롭틱스라는 기업들이 네. 있어요. 캠트로닉스, 퓨롭틱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면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퓨롭틱스는 SKC 향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향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퓨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SKC가 선제적으로 이제 양산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유리기판 양산을 하려면 가장 먼저 장비를 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선적으로 뭐 장비나 소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앱솔릭스가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공장도 이제 증설하기 시작했고 이제 양산을 내년에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장비랑 이제 소재 관련해서 한 60% 정도 더 증설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매출 반영이 선제적으로 퓨롭틱스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퓨롭틱스가 그럼 유리기판 장비 중에서 뭘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께는 쉽게 말씀드려서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같은 관계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잘 만든 게 HBM이라고 했잖아요. HBM이 뭐냐면 반도체죠. 디램을 이렇게 적층으로 쌓아요. 적층으로 쌓아서 거기 이제 미세 홀을 뚫어서 그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압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그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 홀을 뚫어야 돼요. 그게 이제 TGV라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TGV 장비를
가장 세계적으로 잘 만드는 곳이 퓨롭틱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장비들을 여러 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홀을 뚫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불량이 나는지 내지는 양품인지 그걸 구분해야 되겠죠. 네. 그런 이제 TGV 검사 장비도 이 퓨롭틱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유리 기판을 만들었으면 또 그 절단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절단 장비도 이 퓨롭틱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유리기판 장비가 3종인가 최대 한 5종 정도까지 관련 장비들을 퓨롭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잘 올라갔지만 한미 반도체가 지난해 엄청 올랐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주가를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퓨롭틱스가 올 연초에도 한번 올랐었고 올 하반기에도 이제 시세가 강하게 이제 나왔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도 이제 보면은 캠트로닉스는 이제 뭘 하는 기업이냐면 사실 캠트로닉스가 장비를 만들지는 않아요. 장비를 독일의 LPKF라는 장비 기업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장비를 들여와서 그런 이제 TGV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있잖아요. 가공 기술. 네.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공 기술을 장비 쪽에다가 이제 입혀요. 콜라보를 해서 입혀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제 장비를 같이 통해서 가공을 해주는 네. 그런 곳이 이제 캠트로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캠트로닉스랑 지금 LPKF랑 삼성전기랑 이렇게 이제 세 곳이 이제 합작을 해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이제 밸류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비단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좀 많이 화두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리 기판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꿈의 기판이라고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2026년이나 2027년에 확실하게 상용화될 만큼 기술적 수준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일까요? 지금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SKC가 선점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쵸. 저는 더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이제 그 HBM에서 네. 있어서 갈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기술력에 대한 차이점이 이게 되게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율을 제대로 뽑아낼 수가 없었고 엔비디아 같은 그런 이제 고객사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솔직히 삼성전자가 좀 한 발 뒤처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거를 나중에 향후 이제 시장에서 네. 이게 정말 그 기판을 사용했을 때 정말 나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증명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규모 수주를 따내고 그게 실제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SKC는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용화를 했는데 막상 상용화해서 제로 소멸로 떨어지거나 네.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수주 소식이 생각보다 들리지 않는다.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기가 상용화를 했는데 하자마자 수주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면은 SK도 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상용화가 되기 전에 항상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은 이 AI라는 모멘텀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유리기판 쪽이 HBM만큼이나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반도체 기판 종목들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만큼 반도체 기판이 왜 이렇게 많이 쓰이냐면은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 그런 반도체들이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첨단 공정이 많이 필요하고요.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고부가 가치로 갈수록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조선업을 봤을 때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그런 이제 선박들은 중국 쪽에서 만들고 우리나라는 이제 LNG 선박이나 이런 좀 기술력이 필요한 선박들, 돈이 좀 되는 선박들만 지금 수주를 받고 있잖아요. 반도체 쪽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 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HBM만큼이나
또 많이 키워드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제 부분이 GDDR7. 이런 이제 GDDR7이 뭐냐면은 이제 그래픽으로 된 그런 이제 D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HBM이 이제 AI 칩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저렴이 버전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GDDR7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 GDDR7을 이제 차용을 해서 삼성전자 쪽에서 이 GDDR7을 대규모로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GDDR7을 만들기 위해서 기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기판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뭐 GDDR7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도 내놓은 메모리 모듈 표준 모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캠이거든요. 그럼 소캠을 만들었을 때도 이제 기판이랑 또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기판 이런 최첨단 기판이 계속해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뭐 GDDR7도 있고 그리고 또 DDR5도 또 새롭게 나왔고 계속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고부가치 제품들이 많이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판주들이 올라간 건데 이 기판의 자리를 유리 기판이 차지한다? 하면은 이게 진짜 나중에 향후에서 성장성이 더 계속 커질 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기판이 지금 많이 가는 만큼 유리 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같은데 그럼 지금 관련주들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일까요? 지금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종목들도 보여요. 말씀드린 이 장비단에 있는 피롭티스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그 상승분이 또 상당히 또 되돌림이 좀 많이 된 상황이죠. 근데 어차피 유리기판 그 상용화가 내년에 이제 진행된다고 하면 계속 이제 변동성은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도 조정을 좀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밀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예 저는 대형주 라인업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도 지금 이제 횡보 구간에서 최근에 10월 달부터 거래량 들어와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SKC 저는 접근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C가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아무튼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ISC라는 곳을 인수했는데 요즘에는 범용 반도체 쪽 가격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KC가 원래 동박이라고 해서 2차 전지 그 소재로 또 쓰이는 동박을 또 생산하는데 전기차 캐즘 때문에 거기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그 후공정 기업에서 매출이 지금 늘고 있어가지고 수익 방어를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 부문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SKC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삼성전기가 올 지금 상반기 그리고 또 11월 달까지도 계속 시세에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지금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지만 삼성전기가 또 잘하는 게 또 MLCC거든요. MLCC도 이제 반도체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MLCC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그로 인해서 지금 매출도 잘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또 최근에 신고가 움직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당연히 저는 SKC를 상대적으로 삼성전기보다 접근성이 조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장비단에 있는 그 피롭틱스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주고 있지만 소재 쪽으로 보자면 소재 쪽으로는 이제 YC캠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YC캠 쪽에서 유리기판 전용 소재도 만들고 있고 반도체 소재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용 소재들 뭐 식가객이라든지 뭐 포토레지스트 이런 것들 이제 위주로 만드는 이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삼각수렴 형태로 월봉 흐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뚫어주면 어차피 3만 원 구간대까지 상단 열려 있기 때문에 YC캠도 저는 이제 소재단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향으로도 봐야 되잖아요. 그쵸. 삼성전기 이쪽으로 봤을 때는 솔브레인 괜찮습니다. 솔브레인. 저는 이제 솔브레인도 계속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 드리는데 솔브레인이 HBM CMP 슬러리라고 해서 그 소재도 삼성전자 쪽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재 관련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솔브레인이 지금 미국의 그 텍사스 테일러주 쪽에 삼성전자 이제 공장 있는 쪽이거든요. 그쪽에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장 만들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지금 잘 되고 있죠. 계속해서 그 소재를 미국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쪽에서도 지금 삼성전기랑 유리기판 또 전용 소재 개발 중에 있거든요. 얘는 이제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때는 YC캠을 공략할 것인가 또 솔브레인을 공략할 것인가 이런 고민 있잖아요. 그러니까 YC캠은 약간 퓨로틱스 같은 포지션. SKC 쪽에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미국의 글로벌 기업 쪽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앱솔릭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쪽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솔브레인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삼성전기와 협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봤을 때는 솔브레인 저는 괜찮거든요. 솔브레인이 32만 원 선 정도까지도 지금 상단 열려 있고 월봉 흐름 봤을 때는 지금 계속 N자 파동 상승 눌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단 열어두고 보자면 솔브레인도 충분히 괜찮은 소재 관련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리기판은 내년까지는 좀 길게 보고 갖고 가는 게 좀 좋은 장세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고민인 게 예전에는 이런 유리기판에 뭐 꿈에 뭐뭐 붙는 애들은 다 약간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이슈 그렇죠.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이제 섹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업황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황에서 세부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고 내년까지 기대감이 일단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더 지속 가능한 테마 성격을 띤 업종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까지 아직 왜냐면 상단이 열려있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눈여겨 바라봐야 되는 반도체 섹터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 지금 주목하면 좋을 테마와 종목들 주의 깊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인 위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주식 관련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부, 2부, 3부 연달아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주식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볼 만한 또 시기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11월 달 신간 주린이들을 위한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은 주식 공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코인만 하실 게 아니라 오늘 시작해도 주식 공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쓴 우리 책 관련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도 좋겠고요. 또 나중에 또 좋은 기회에 대해서 불러주시면 또 알찬 내용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니즈 라이프 와이프 채널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 와이프라고 검색하시거나 그냥 와이프 검색해도 제 채널 찾아오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